우크라이나 전쟁 한미동맹을 발표하게 될 장창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한미동맹인데 사회적으로는 가장 참 관심이 없는 분야가 또한 한미동맹이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미동맹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 전환의 시기를 겪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일부에서 우리 한설 선생님께서 미국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조치와 효과의 역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측면은 한미동맹에도 좀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도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취했었던 조치, 그리고 한미동맹 그 조치 갖고 있는 효과, 이 부분이 미국이 누리고 있는 효과와 한국이 누리는 효과에서 좀 불일치하는 측면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경제 공급망 동맹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공급망 동맹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미국의 경제에는 이익이 되겠지만은 한국의 경제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이 현상들을 작년에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혜영 교수님께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건 간에 결국은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나 좀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한미동맹은 그러면은 미소 양극 체제에서 탄생했었던 한미동맹은 그렇다면은 다극 체제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국 혹은 한미동맹 이 좀 몇 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좀 연계가 되어 왔었던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작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고 대러 제재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우리 정부가 대러 제재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계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우리 이혜영 교수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규칙 기반 국제질서 에 대한 이런 측면을 같이 공유하게 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미국의 4개의 동맹국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를 나토 정상회의가 아니라 나토 플러스 4 정상회의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 작년 6월 달에 나토 플러스 4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신냉전 전략에 한국이 편입되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었었고 8월 초에 미국 하원의장 내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고 이 결과로 미중 사이에 좀 구체적 긴장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 후로 저는 대만 문제에 한국이 연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푸놈펜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저는 아시아판 나토의 신호탄 좀 쏘아 올려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작년에 1년의 흐름들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상황이 연계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공유가 되었었고 편입이 되었었고 그 결과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의 분쟁에 연루가 되었었고 그 결과 어쩌면은 새로운 동맹, 한미동맹을 이제는 단지 한미동맹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으로 좀 새롭게 나아가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작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대략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동참 모살의 피력을 했고 6월 28일 날 제재를 결정을 했었고 3월 5일 날 러시아 한국을 비우고 국가로 지정을 했었고 사실 이 결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큰 대외 정책의 한 축이었었던 신북방 정책이 좌초가 되는 이런 상황들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촉진하기 합의를 했고요. 한미동맹은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 동맹
그리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 즉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가치, 단지 한반도 안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신냉전 전력 차원에서의 가치가 일체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문제의식, 우려들을 좀 확인하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었죠. 저는 이 결과로 미국의 전략, 미국의 소위 국제 전략에 완벽하게 편입되는 결과가 초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대러 대중 전선에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의 연루 위협이 고조가 되고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악순환 고리가 이때서부터 형성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우리 언론을 많이 장식했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은 좀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미국 군부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인 나는 그 군부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만 방문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미 군부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만 방문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는 이러한 발언이었었는데 이것이 우리 언론에 굉장히 와전되어서 보도가 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로 인해서 미중 간의 군사적 경쟁이,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가 되었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었죠. 대만 침공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를 해야 되고 대만 침공 상황에 대해서 주한미군에서도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그 시점에 미국의 고위 관리는 대만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이 같이 미국과 함께 대만 문제에 같이 결합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들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대만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한미일 푸놈펜 회담이 열렸었습니다. 정식 그 성명의 명칭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파트너십에 대한 푸놈펜 생명이었었고요. 첫 번째 소제목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였습니다. 결국 인도태평양에만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 세계적 범위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었었고 북한, 러시아는 공식 국가 이름이 명시가 되었었고 중국은 국가 이름은 명시가 되지 않았었지만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 현상비행을 시도하는 나라라고 표현함으로 사실상 중국을 의미하는 이런 발언을 이때 성명서에 포함됨으로써 결국 푸놈펜 회담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시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푸놈펜 회담 이후에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발생을 합니다. 한미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내 우주군 사령부가 신설이 되었었고요.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가 되었었고 일본은 12월 달 적기지 반격 능력을 공식화하고 공격력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미일 동맹 차원에서는 미 해병대의 연안작전 부대를 재구성하고요. 센카쿠 열도 이슈를 부각시키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 얼마 전이죠. 한일 회담을 통해 가지고 지소미아 정상화 등등을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상 한미일 3자 동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하지만 결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문제에 미친 영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은요. 첫 번째로는 북한 핵보유 명분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비핵화의 모델로 많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모델이 실패한 것이고 그 결과 신냉전 정세가 만들어짐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 명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결과가 초래를 했다라고 보고요.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 다자안 모델이 사실상 종결되는 미중 간의 미러 간의 대결이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종결되고 오히려 동아시아에서의 대결적인 동맹 게임이 심화가 되는 즉 북중러 한미일
대결적인 동맹 게임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결국은 파국적인 양상으로 귀착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링크, 쉐어, 조인, 엔트랩 등등의 과정 등을 통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연루 위험성,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의 안보도 한국의 자율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닐까. 따라서 한미동맹이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과연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에 관한 몇 가지 좀 관건적 질문이라는 제목을 좀 다뤄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4가지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은 과연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는가? 한미동맹은 과연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가? 한미동맹의 가치는 유효할까? 그리고 신세계 질서에서 한미동맹은 최선의 혹은 유일한 선택인가? 이 4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싶고요. 경제 문제는 앞서 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작년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양상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한미동맹이 과거에는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었었지만은 과연 더 이상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좀 질문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만 사태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비대칭 동맹, 한미 비대칭 동맹 하에서 포기와 연루 딜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대만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한국의 연루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미 동맹 하에서 대만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안보는 치명적인 침해를 받게 된다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이 과연 우리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 차원에서도 비슷한 얘기는 가능해집니다. 작년 11월 달에 울산 앞바다에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가 되었다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한미 양국은 그런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저는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거짓 주장의 가능성이 있고요. 한미 정보가 포착하지 못했었을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포착했지만은 한국에게는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한미 사이의 정보 공유 실패, 이 3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것이 진실일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이 3가지 중에서 2번과 3번 같은 경우 한미 동맹이 어쩌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이제는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안보와 가치 측면에서 잉여 통제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잉여 통제력은 한미 동맹 조약이 체결되던 당시에 미처 가정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북한의 핵과 ICBM 보유라는 최근의 상황은 분명히 이거는 잉여 통제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북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북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 남북 사이에 북미 사이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동맹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건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일까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반도 군사충돌 시나리오를 4가지로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모든 시나리오별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의 가치는 냉전 시대 때는 한국과 미국의 이익이 상당히 일치를 했지만은 탈냉전 시대 때는 부분적으로 일치를 했었고 최근에 신냉전 시대 때는 상당히 불일치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한미동맹의 가치 역시 어쩌면은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처럼 한국의 한미동맹의 가치 소멸 역시 이제는 불가피한 양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신세계 질서인데 신세계 질서에서의 한국의 선택입니다. 2가지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북한 핵을 가진 상황에서 핵까지 북한과 대결할 것인가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가 이미 두 동강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G7 경제에 안주할 것인가 브릭스 경제와도 화합할 것인가. 이러한 좀 선택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결국은 후자가 대북 정책에서건 세계적인 문제에서건 후자가 우리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 이제 또 하나 더 최근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가능한가인데 독자적 핵무장이 가능한가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설령 독자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또한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단극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결국 한미동맹 역시나 이제는 포스트 동맹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 싶고 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포스트 동맹에 대한 즉 탈동맹에 대한 좀 논의를 심화시켜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